거대한 공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아주 작은 기어 하나에 생긴 그 미세한 균열을 소리만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법 같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이 바로 캡스트럼이라는 신호처리 기법이에요. 이름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기계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는 것부터 우리 목소리를 분석하고 심지어 지진파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데까지 아주 널리 쓰이는 강력한 도구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캡스트럼이 대체 뭔지, 왜 이렇게 이상한 이름이 붙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어떻게 그 소음 더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라는 바늘을 쏙쏙 골라내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이라고 불린다는데 이 말부터가 벌써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그 별명이 이 기술의 거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신호 자체의 주기선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신호를 주파수 성분으로 쫙 펼쳐놓은 스펙트럼이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주기성,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는 게 바로 캡스트럼 변속의 출발점입니다. 이름부터가 정말 독특해요. 자료를 보니까 캡스트럼이 스펙트럼의 앞 네 글자 순서를 뒤집어서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재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이름 자체가 캡스트럼을 계산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 신호를 푸리에 변환해서 스펙트럼으로 만들고 여기에 몇 가지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또다시 푸리에 변환이라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아, 말 그대로 스펙트럼을 가지고 또 다른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스펙트럼의 스펙트럼 이제 확 와닿네요. 자료에 보니까 관련된 다른 용어들도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주파수는 쾌프런시, 필터링은 리프터링, 네, 맞아요. 무슨 개발자들끼리 쓰는 암호 같아요. 그중에서도 쾌프런시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캡스트럼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 단위가 초로 표시돼서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저도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걸 시간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변환 과정에서 시간 정보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초는 대체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주파수 스펙트럼이 여러 막대기들의 그래프라면 캡스트럼은 그 막대기들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일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간격이요? 네. 만약 캡스트럼 그래프에서 0.01초, 즉 쾌프런시 값의 큰 피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원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100Hz 간격으로 중요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쾌프런시는 시간이 아니라 주기적인 간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축도군요.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그 주기적인 간격을 만들어내는 하모닉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440Hz 소리굽새 예시가 딱 좋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우리가 소리굽새를 땅 치면 맑은 440Hz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440Hz 소리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수배에 해당하는 880Hz, 1320Hz 같은 소리들이 아주 작게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걸 바로 하모닉, 우리말로는 고조파라고 불러요. 바로 그 일정한 간격이 핵심이군요. 네, 기계에 결함이 생기면 이런 하모니 패턴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다른 온갖 소음 때문에 주파수 그래프만 봐서는 이 패턴을 도저히 알아챌 수가 없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기계가 내는 소리는 정말 수십, 수백 개의 주파수가 뒤섞인 아주 복잡한 오케스트라 연주 같아요. 캡스트럼 분석은 그 시끄러운 오케스트라 속에서 특정 악기, 즉 결함이 만들어내는 하모닉 패턴이라는 멜로디만 쏙 골라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솔직히 아직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네요. 이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건가요? 컴퓨터가 정확히 무슨 계산을 하는 거죠?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익숙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녹음한 소리 같은 시간 신호를 고속 프리의 변환, FFT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시간에 따른 소리의 파형을 어떤 주파수 성분들이 얼마나 세게 섞여 있는지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로 바꾸는 거죠. 네, 그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주파수 스펙트럼의 진폭에 로그를 취하고 위상 정보는 버린다.
잠시만요. 로그를 취한다. 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네요. 왜 그냥은 안 되고 꼭 이 복잡한 수학을 거쳐야만 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볼륨 조절 효과예요. 볼륨 조절이요? 네,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 보통 기본 주파수나 특정 소음 에너지가 너무 커서 작지만 중요한 다른 하모닉 성분들이 거의 묻혀버려요.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 마치 너무 큰 소리는 줄이고 작은 소리는 키우는 것처럼 전체적인 편차를 줄여줘서 숨어있던 작은 하모닉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찾아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분리의 마법이에요. 자료에서 언급된 노래방 에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노래방 에코요? 네. 내 목소리, 즉 원본 신호랑 방의 울림, 에코는 서로 곱해진 형태로 우리 귀에 들리거든요. 로그는 수학적으로 이 곱셈 관계를 덧셈 관계로 바꿔주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오, 곱하기로 얽혀 있으면 분리하기 어렵지만 더하기로 바뀌면 훨씬 분리하기 쉬워지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로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뭘 하는 건가요? 이 로그 스펙트럼에 역풀이의 변환, IFFT를 적용해서 최종 결과물인 캡스트럼을 넣습니다. 풀이에 변환된 결과를 다시 역으로 변환하는 셈이니까 정말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과정이죠. 아, 정리해보자면 소리를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고 작은 성분도 잘 보이도록 돋보기로 들여다본 다음 그 성분들 사이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또 한 번 분석하는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신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가장 단순한 신호, 순수한 사인파의 캡스트럼은 어떤 모습일까요? 패턴이랄 게 아예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인파는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바꿔도 딱 하나의 막대기만 덩그러니 서 있어요. 다른 하모닉이 전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찾아낼 주기적인 간격이라는 패턴도 없겠죠. 아, 그러니까 패턴이 없으면 캡스트럼도 그냥 볼 거 없음 하고 백지를 내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패턴이 아주 명확한 톱니파나 사각파 같은 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겠군요. 바로 그렇죠. 톱니파나 사각파는 기분 주파수란 수많은 하모닉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막대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캡스트럼이 찾아내려는 게 바로 그 간격이에요. 그럼 캡스트럼 그래프에서는 그 간격에 해당하는 퀘프런시 위치에 뚜렷한 피크가 하나 딱 나타나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100Hz 사각파는 100Hz, 300Hz, 500Hz 이렇게 홀수배 하모닉으로 구성돼요. 네. 이 하모닉들 사이의 간격은 얼마일까요? 200Hz? 200Hz로 일정하죠. 따라서 캡스트럼은 바로 이 200Hz 간격에 해당하는 퀘프런시 값, 즉 1 나누기 200조인 0.005 퀘프런시에서 아주 강한 피크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랜덤 노이즈는 아무런 패턴이 없으니까 캡스트럼도 그냥 의미 없는 노이즈 형태로 나타나고요. 자, 이제 기본 원리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에 나온 기어 결함 진단 예시를 한번 보죠. 이건 정말 청취자께서 왜 이 자료를 흥미롭게 보셨는지 알 것 같은 부분이에요. 정상 기어와 결함이 있는 기어 두 가지가 있네요. 이 예시의 핵심은 기어 맞물림 주파수라는 개념이에요. 기어 맞물림 주파수요? 네, 기어의 회전 속도라는 톱니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48Hz입니다. 기어 톱니가 맞물릴 때마다 1초에 48번의 진동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만약 기어의 이가 깨지는 등의 결함이 생기면 이 48Hz를 기본으로 하는 하모닉 성분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자료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시간 신호만으로는 어느 쪽에 결함이 있는지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정상 신호의 진폭이 더 커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주파수 스펙트럼은 더 심각해요.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맞아요.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이는 상황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캡스트럼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 다음 그래프군요. 네, 동일한 데이터에 캡스트럼 분석을 적용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 이건 정말 명확하네요. 두 그래프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딱 한 군데 결함이 있는 기어의 데이터, 주황색 선에서만 0.02083 퀘프런시 값에 압도적으로 높은 피크가 하나 불쑥 솟아 있어요. 네, 정상 데이터에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요. 이제 그 캡프런시 값을 주파수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아, 1을 그 값으로 나누면 되죠. 네, 1을 0.02083으로 나누면 됩니다. 잠깐만요. 계산기를 1 나누기 0.02083은
48.007. 정확히 48이네요. 맞습니다. 기어 맞물림 주파수랑 똑같아요. 와, 이건 거의 마법 같은데요? 그렇죠. 그 복잡한 그래프에 있던 수많은 데이터는 전부 무시하고 캡스트럼은 그냥 여기 48Hz 간격의 패턴이 있으니 이놈이 범인이야 라고 깃발 하나만 딱 꽂아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백 개의 주파수 피크들 속에서 길을 잃는 대신 결함 있음 또는 결함 없음을 알려주는 단 하나의 명확한 지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계 진단에서 캡스트럼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캡스트럼은 이런 단순한 하모닉 말고 사이드밴드라는 더 복잡한 패턴도 분석할 수 있다고요? 네. 이건 또 뭔가요? 볼 베어링 결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베어링에 결함이 생기면 베어링이 회전할 때마다 기본 진동이 미세하게 변조돼요. 변조요. 네, 쉽게 말해 기본 진동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이 현상 때문에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는 기본 주파수 피크 주변으로 마치 호위병처럼 일정한 간격의 작은 피크들이 생겨납니다. 이걸 사이드밴드라고 해요. 아, 그럼 캡스트럼은 그 호위병들 사이의 간격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한 반복 패턴뿐만 아니라 패턴 속에 또 다른 미세한 패턴까지 잡아내는 거네요. 네, 캡스트럼은 그 사이드밴드의 간격 또한 하모닉처럼 효과적으로 감지해서 베어링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까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계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걸 가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자동차 엔진처럼 속도가 계속 변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죠? 주파수 자체가 계속 변할 테니 분석이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주파수 피크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넓게 번지는 주파수 번짐 현상이 발생해요. 아, 번짐 현상. 네, 1초에 10바퀴 돌 때와 20바퀴 돌 때는 당연히 다른 주파수를 만드니까요. 이렇게 되면 캡스트럼 분석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해결책이 있나요? 시간이라는 잣대가 계속 변해서 쓸모가 없어진 셈인데 다른 잣대를 써야 하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해결책은 분석의 기준, 즉 잣대를 시간이 아닌 회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오더 분석이라고 불러요. 1초 동안의 데이터가 아니라 기어가 정확히 한 바퀴 도는 동안의 데이터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초당 진동 횟수인 헤르츠 대신에 회전당 진동 횟수인 오더를 기준으로 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엔진 회전수가 변하더라도 한 바퀴 돌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 팩터는 일정하게 유지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주파수 스펙트럼 대신 오더 스펙트럼을 구하고 그것의 캡스트럼을 분석하면 속도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료의 마지막 예시처럼 시끄러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자동차 변속기를 검사할 때도 이 오더 캡스트럼 분석을 통해 여러 기어쌍의 결함을 각각 정확하게 구분하고 실시간으로 품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캡스트럼이라는 낯선 단어에서 시작해서 그게 소음 속에 숨겨진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잡한 기계의 결함을 진단하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네요. 캡스트럼의 본질은 결국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바꿔주는 데 있어요. 온갖 정보가 뒤섞여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몇 개의 뚜렷한 피크만으로 문제의 핵심을 알려주는 쾌프런치 영역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복잡함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아주 우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캡스트럼의 최초 적용 분야는 1963년, 기계가 아닌 음성 분석이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목소리의 높낮이를 분석하거나 녹음된 여러 목소리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요. 네. 이 기술이 원본 신호, 그러니까 목소리랑 그 반향, 에코를 분리하는 데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오래되어 손상된 역사적인 오디오 녹음을 복원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예를 들어 오래된 연설이나 음악 녹음 파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원본 소리뿐만 아니라 녹음된 공간의 울림이나 잔향 같은 음향적 특성이 곱해져 있겠죠? 네, 그렇죠. 캡스트럼의 리프터링 기법을 사용해서 이런 공간의 특성, 즉 에코 성분만 깔끔하게 제거해낸다면 마치 바로 앞에서 듣는 것처럼 훨씬 더 선명한 원본 사운드를 복원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이 과거의 목소리를 현재로 불러오는 타임머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